챗GPT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챗GPT라고 하는 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장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그 책자와 완전히 장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 찍으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사진을 앞에서 한 분이 찍고 계십니다.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앞에 들고 계신 종이와. 그래서 편하게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마 이게 오늘 제가 마이크를 차고 촬영을 할 것 같은데 들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아마 이제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가 올라가면 그거 보면서 리마인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의 유형입니다. 우리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는 것처럼 챗 GPT도 서비스의 일종이고요. 이걸 만든 단체 이름은 오픈 AI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왜 단체라고 말씀드리냐면 얘가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을 해요. 오픈 AI가. 그래서 왜 등장했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챗 GPT나 이 오픈 AI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얘네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누구와 대척점에 서 있냐면 구글이라는 회사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챗 GPT도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인공신경망의 기술의 원천 보유 회사는 구글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요. 구글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 얼마나 사람들의 세상과 글로벌 기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회사가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알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라는 마인드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오픈 AI입니다. 누구나 AI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 솔루션을 가져다가 쓰세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출발을 했고 저기에 이제 같이 참여한 회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이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영리를 조금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챗 GPT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같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현재는 영리법인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들이 만든 솔루션이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현재는 챗 GPT 버전 4고요. GPT-4라고 부르고 우리가 우와 대단하다라고 놀라게 된 계기가 작년 11월 GPT-3부터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챗 GPT를 알게 되는 건 기사로 접할 때 대부분 이런 기사들을 접합니다. 챗 GPT가 의사 면허도 통과했다, 변호사 시험도 붙었다, 수능 영어에는 2등급이다 뭐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소설도 쓰고 연애 상담도 해준다. 이런 걸 파편적으로 아마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럼 얘가 현재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보여드리는데 요게 그 전체 챗 GPT가 치러온 세계에 조금 유명한 시험들입니다. 보시면 레코드가 쭉 나오는데요. 요 초록색 바로 되어 있는 애들이 GPT-4 기준으로의 성적이고 요 파란색은 GPT-3 성적들입니다. 원래 GPT-3 단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내는 시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어떤 시험들이냐면 풀이를 요구하는 거. 수학적 풀이, 과학적 풀이를 요구하는 시험은 원래 잘했습니다. 근데 특정 시험들은 굉장히 점수가 떨어지죠. 이런 시험들은 뭐냐면 사람처럼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사람의 눈처럼 어떤 걸 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GPT-3 상태에서는 아예 점수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GPT-4가 되면서부터 사람으로 따지면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GPT-4가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해서 이제 발전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이제 난리 난 이유는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이 본인의 분야에서 연구하던 거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AI의 역사는 GPT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솔루션이 역대 20년 이보다 빨리 성장한 서비스가 없고요. 2022년 11월에 공개했는데 단 5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이 IT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MAU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월간 활성 사용자, Monthly Active Us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월간 활성 사용자가 얼마냐? 이게 이제 그 서비스의 퀄리티와 그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서비스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쓰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그게 MAU가 4,600만 정도 나옵니다. 네, 4,600만. 엄청난 숫자죠. 거의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얘가, 챗GPT는 Monthly Active User가 한 달 만에 1억을 돌파해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파급력 때문에 구글이 챗GPT를 최고 등급 위험 레벨인 코드 레드 등급으로 선포를 합니다. 참고로 코드 레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했다. 요 정도 수준이 코드 레드예요. 챗 GPT를 그런 존재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 GPT를 이해하시려면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챗 GPT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모든 게 한글로 쓰여 있지만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1시간을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언어 모델 기반이라는 게 뭔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급한전하신가 보다. 예.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이 중요할까요? 인공지능이 중요할까요? 언어 모델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인공지능이 더 중요해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인데 얘 직업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도 왜 사람마다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요리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한 직업처럼 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애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먼저 이해하셔야 뒤에 많은 의문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아주 많이 접하셨는데 이 단어가 왜 생기게 됐고 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1956년도에 있었던 다트머스 대학에서 했던 프로젝트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 고민했는지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다트머스 여름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학과 교수, 인지과학 교수, IBM 컴퓨터 회사죠. IBM 연구원, 정보이론 교수가 만나서 이 AI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동화 기계랑 AI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AI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인텔리전스 에이전트입니다. 지능을 가진 무언가가, 즉 기계가 퍼시브, 행동하는데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take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maximize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최적의 해라고 하면 이제 최적의 값을 취하는 기계, 지능을 가진 기계. 요게 AI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동화 시스템하고 헷갈리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은 발전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자동화 기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자판기 같은 게 자동화 기계죠.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고 잔돈이 있으면 거스름돈을 주는. 근데 그 자판기에 동전을 20만 번 넣어가지고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00원 넣고 음료 뽑고 500원 넣고 음료 뽑고 500원 넣고 음료 뽑고 이걸 20만 번 했어요. 그럼 20만 번 뒤에는 동전을 안 넣어도 음료가 나오나요? 아니죠. 하는 행위를 그냥 그 짜여진 로직 내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AI는 어때요?
20만 번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알파고죠, 알파고. 바둑을 수십만 번 두니까 원래보다 잘 두게 되더라. 그게 그러니까 자판기와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화 기계와 인공지능의 차이. 그러니까 횟수를 반복할수록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처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전산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천재들은 단명한다고 30세에 사망하셨어요. 컴퓨터의 기틀을 만들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잘 소개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배경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하고 이제 연합군이 싸우는 그 환경에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독일군이 잠수함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레이더나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적이 출현하고 어디서 작전을 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대부분 일반 선박으로 싸우다 보니까 물속에 숨어가지고 미사일을 쏘는데 이걸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에 그 독일군이 쓰던 암호 기계가 있습니다. 얘가 8분마다 리셋을 해요. 그러면 이 8분마다 리셋되는 그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이 암호 해독 기계를 풀어야 얘네들이 어디서 작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응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기계가 리셋되기 전에 어떻게 빨리 해독할 것이냐, 그 연구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앨런 튜링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의 시초라고 말해요. 컴퓨터라는 단어는 컴퓨트, 계산하다라는 컴퓨터는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컴퓨터는 뒤에 ER을 붙인 거죠. 계산을 잘하는 애. 그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연산을 빨리 하도록 만든 기계가 컴퓨터의 프로토타입이었고, 이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최초로 자기 논문에 소개를 해요. 그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생각한다는 게 뭐냐? 생각한다는 게 뭐냐? 앨런 튜링이 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기계가 대화를 했는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 못하면 걔는 지능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소개했던 실험이 뭐냐면 모방게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질문자가 이렇게 컴퓨터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A방과 B방이 있는데 A방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B방에서는 컴퓨터가 답변을 해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가 컴퓨터인지를 구분 못하면 걔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사람이 아니지만 지능을 가지고 있어. 그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처럼 기계가 생각하면 그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50년도에 이 논문을 썼는데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50년 뒤에는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질문자들이 5분 동안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데 그게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확률이 70%가 넘어가지 않도록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판단 못할 거야 라고 했고 실제로 5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에 살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내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을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던 게 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각각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원래 AI는 앨런 튜링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트머스 여름 프로젝트에서 했을 때 당시의 인공지능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인공지능은 if, else 방식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자판기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동전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if라는 뜻은 이제 만약이라는 뜻이니까 else는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이죠. 동전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까? 1번 버튼을 누르면 펩시, 2번 버튼을 누르면 사이다, 3번 버튼은 오렌지 주스. 1번 버튼을 눌렀습니까? 기계에 잔돈이 남았습니까? 제품 가격에 비해 더 많은 돈이 남아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이 자판기 한번 구현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전기 많이 잡아먹고 시간 많이 쓰게 하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편하던 시대예요, 저 때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컴퓨터의 성능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사는 수준 정도의, 혹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됩니다. 걔를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불러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사고한다는 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고하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의 지식들을 기계가 학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가 학습한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저 학습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사람하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쓰는 숫자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컴퓨터는 몇 진수로 움직인다 그러죠? 혹시 아세요? 2진수. 다들 기초 지식이 풍부하시네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릅니다. 2진수로 움직여요. 사람은 몇 진수를 쓰죠? 10진수를 쓰죠. 10진수. 사람은 0부터 9까지 10진수를 씁니다. 2진수와 10진수는 원래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 걸까요? 2진수와 10진수의 절충점을 찾습니다. 그게 16진수예요. 0부터 9까지, A부터 F까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하는 건 2진수의 컴퓨터가 16진수로 처리된 거를 불러와가지고 이해하는 거고요. 컴퓨터가 내뿜는 숫자들을 10진수로 바꿔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절충점이 16진수입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 16진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학습시키는 기술을 머신러닝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 때는 컴퓨터가 어떻게 사고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지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렇게 판단하세요.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 우리는 그걸 알고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숫자, 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다 숫자로 바꿔서 기계가 이해하도록 학습시키고 사람이 알려준 규칙대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봐라.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얘가 엄청난 성능을 냈죠. 근데 저 머신러닝까지만 해도 알파고나 챗 GPT처럼 사람이 하는 걸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진 못했어요. 왜? 사람이 만든 규칙 내에서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럼 지금 컴퓨터는 어떻게 이렇게 훨씬 더 똑똑해졌냐? 그 똑똑해지게 만든 기술을 딥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딥러닝. 자, 머신러닝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숫자로 바꿔서 기계가 학습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딥러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 이거 자체를 기계가 하도록 하자라는 컨셉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죠? 뇌라는 애가 하죠. 뇌라는 애가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정보를 보내면 서로 여러 가지 시냅스로 연결된 애들의 합으로 사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고를 하는데 이걸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머신러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람이 정해준 규칙대로 하라고 명령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값을 넣으면 왜 C라는 값이 나오는지를 알아요. 요건 알아요. 근데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처럼 사고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A라는 값을 넣으면 특정 값이 나오는데 저 값이 왜 나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가 특정 값을 내는데 이걸 왜 이런 값이 나왔나요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 말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알파고가 특정 수를 놓는데 사람들은 그 수를 알파고가 왜 놨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걸 왜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나 답답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처럼 컴퓨터가 이제는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신경망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인공적으로 신경망을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게 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신경망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시냅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뉴럴 네트워크, 시냅스끼리의 연결. 이걸 똑같이 컴퓨터가 하는 형태로 바꾼 건데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숫자를 구조화되어 있는 매트릭스 안에서 숫자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경망을 복제해가지고 기계의 신경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쟤를 인공신경망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뇌 구조를 컴퓨터가 처리하도록 만든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푸는 숫자는 그럼 어떤 규모의 수학적 계산을 하는 거냐? 요렇게 들어와서 뉴런 하나하나가 각자의 값으로 들어오는 애들, 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특정 값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신경망으로 넘겨요. 그리고 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신경망으로 넘겨요. 그래서 들어가는 숫자는 알지만 그 안에서의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을 통해서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얘가 계산하는 수준이 저기 보이시는 텐서라고 불리우는 형태의 숫자를 계산해요. 사람은 여기까지 요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숫자까지는 계산을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우죠. 그런데 이 숫자의 구조가 2차원이 넘어가면 인간은 계산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죠. 근데 기계는 아무렇지 않아요. 저렇게 매트릭스로 생긴 숫자를 계산하는 거랑 텐서 형태로 생겨있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값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게 딥러닝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면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딥러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계산을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 왜 그 값이 나왔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사진 A와 B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A와 B 중에 뭘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은 A와 B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B인가요? 의심의 여지 없이 B인가요? 왜 B죠? 축구여서? 축구여서? 발로 하니까? 발로 하니까? 오케이, 발로 하니까. 자,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이 판단을 못해요. 머신러닝은, 기계는 기본적으로. 왜 못하죠? 요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걔를 피처 이렇게 부릅니다. 피처.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다 특정 값으로 넣어줘야 돼요. 공을 손으로 들고 있다. 글러브를 끼고 다리를 벌리고 있다. 성별은 남자다. 사람은 한 명이다. 근데 이 사진을 딱 주면 공을 발로 차고 있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고 성별이 다양하고 이런 판단을 못한다고요. 이게 왜 B인지. 근데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B인 걸 알죠.
다음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A와 B 중에 어디인가요? 의심 없이 A인가요? 왜 A죠? 야구여서 A다. 야구여서 A다. 근데 잘 보시면 A는 공을 들고 있고 B는 공을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저게 B가 야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과거의 경험, 내가 봤던 야구라는 게임의 룰, 야구라고 하는 거의 종목에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여기 지금 성별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저게 A라고 하는 걸 확신적으로 말하죠. 근데 왜 A라고 생각하셨어요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경험이지 뭐. 이렇게밖에는 답변을 못한다. 사람도 왜 그렇게 사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가장 답답한 건 이런 애들인 거죠. 얘는 뭔가요? B죠, B. B.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까는 이 A는, 그러니까 B는 발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명이 돼요. 발로 하는 거. 근데 쟤는 공을 손으로 들고 있죠. 손으로 들고 있어요. 머신러닝은 이런 애들을 판별을 못했습니다. 아니 축구는 발로 하는 거라며 쟤는 손으로 들고 있네. 그럼 야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쟤는 남자인데 얘는 여자네. 장갑도 끼고 있네. 근데 왜 우리는 저게 B라고 얘기해요? 축구라는 게임의 룰을 알고 있으니까. 축구라는 게임에서 골키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때는 저게 안 됐어요. 근데 딥러닝이 되면 우리가 사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공지능도 사고해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의학 분야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에 많이 쓰여요. 폐 사진을 여러 개를 보여주고 병이 있는 폐와 그렇지 않은 일반 폐의 사진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사진을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하면 본인이 폐에 병이 있는 사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여러 가지 특징 등을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습득을 하고 그게 다음 사진이 들어왔을 때 뭐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 이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런 형태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든 걔를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알파고는 바둑에 관련된 학습을 기계가 해가지고 바둑을 잘 두는 모델을 만든 거고요. 챗 GPT는 대화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결정적인 특징은 우리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요리도 하고 혼자 다 하지만 기계는 한 AI가 하나밖에 못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애는 바둑만 둬요. 바둑을 잘 두는 애가 요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델을 만들면 다음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판별해내는 기술. 요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몰아넣은 사건이 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였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AI를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전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걸 얘 때부터 해내기 시작했으니까. 자, 우리가 머신러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절대 바둑에 있어서만큼은 AI가 사람 못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있기 일주일 전까지. 근데 이 경기가 있고 일주일 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경우의 수가 몇 수십만 가지인데 그 인간이 하는 그 고고한 판단으로 하는 예술에 가까운 바둑을 기계가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일주일 뒤에는 이세돌과 알파고 경기를 보고 야 이제 절대로 사람은 기계한테 안 되겠는데? 라고 완전히 사고체계가 바뀌게 되죠. 자, 이제 AI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게 어떤 발전 단계를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바둑을 잘 두면, 그걸 잘하면 알파고가 되고, 대화를 잘하면 챗 GPT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챗 GPT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언어, 자연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딥러닝 기반으로. 예전에부터 대화형 인공지능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뭐 이렇게 앨리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얘는 이제 그 if else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죄송한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지가 학습한 것 기준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시리랑 알렉사 같은 애들이에요. 시리는 뭐냐면 애플 휴대폰에 쓰는 AI 비서입니다. 삼성 휴대폰은 빅스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대부분은 저 기능을 끄고 생활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부른 게 아닌데 자꾸 답변해.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어. 너를 부른 게 아니라고. 이 판단을 못 해요. 근데 얘가 언제부터 급속도로 활용도가 높아지냐?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애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좀 달라집니다. 저 IBM이 만든 왓슨이 최초로 자연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AI예요. 제가 어디에 쓰였었냐면 대학교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상담하는 조교 역할로 썼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이 이제 질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됐었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학생들한테 어떤 조교가 최고의 조교였니? 이걸 평가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 질 왓슨이라는 애가 답변도 잘하고 빨리 알려주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박사과정을 전공하는 20대 여성일 것 같다 라고 예측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AI였어요. 그 시대를 한 번 더 앞서게 된 게 한 단계 더 진일보시킨 게 챗 GPT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쟤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저마다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으로 연구하던 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이젠 제가 다 해. 내가 연구하던 분야가 언어에 관련된 자연어 처리 분야였는데 제가 훨씬 더 잘해. 번역에 관련돼서 쓰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더 잘해. 뭐 이런 거죠.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버린 상황. 그래서 날리는 겁니다. 저 챗 GPT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어요. 원래 사람이 대화형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방식은 요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정보들을 결합하고 연결하면서 언어를 늘려가. 그래서 AI도 마찬가지고 학습하기 위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연결을 잘하도록 해주면 돼. 이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야, 얘는 주어야, 얘는 목적어야, 그걸 연결해서 말이 되도록 만들어봐.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계속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신경망으로 언어를 한번 개발하도록 해보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 사람입니다.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구글의 연구자였고 지금 챗 GPT의 근간이 되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 챗 GPT 너무 무섭다. 나 이 연구한 거 후회한다. 뭐 그 얘기 들어보셔서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인터뷰하고 일주일 뒤에 사실 후회하진 않는다. 기자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 긁어가지고 이제 약간 과장돼서 말한 것 뿐이다. 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언어 구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다 인경신경망 구조들이에요. 딥러닝의 구조. 근데 구성 요소는 몇 개 안 됩니다. 사람의 뇌도 똑같대요. 사람의 뇌도 구성 요소는 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답니다. 인공신경망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요소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어떻게 연결해야 최적의 값을 낼 수 있냐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많은 신경망 중에서 피드 포워드 신경망이라는 걸 쓰는 애가 알파고입니다. 바둑을 둘 때는 저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하니까는 제일 높은 성과를 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 많이들 보시는데, 유튜브 그 자막을 다는 기능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자동으로 자막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사람이 다는 자막 말고 그냥 영상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유튜브가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서 번역해가지고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애들이 저런 신경망들입니다. 그래서 음성 분석하고 인식해서 처리하는 거. 그럼 챗 GPT는 어떤 애냐? 챗 GPT는 어떤 신경망으로 구동되는 거냐? 그걸 요 논문에서 소개합니다. 요 논문은 참고로 구글이 쓴 거예요. 그 내용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다 구글 출신의 직원들입니다. 구글 브레인 소속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거고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인간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최적화된 신경망, 이런 여러 가지 신경망 중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과 대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챗 GPT의 원천 기술은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학습시켜서 서비스를 빨리 낸 것 뿐이에요, 챗 GPT는. 그래서 그 CEO가 이제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 감각이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구글도 오래전부터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챗 GPT가 먼저 빵 터트린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최근에 서비스를 내놨는데 걔 이름은 바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구글 바드, BARD 치고 들어가시면 쓰실 수 있어요. 챗 GPT랑 똑같이. 지금 베타 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공신경망, 대화형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짠 건 구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런 대화형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다 얘네가 구글에서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처리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트랜스포머. 챗 GPT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을 몇 겹으로 쌓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GPT-1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신경망을 GPT-1 최초 모델인 이걸 12번 반복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가로세로 되어 있던 그런 신경망이 12번 반복되도록 쌓아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GPT-1의 성능은 어느 정도였냐? 여기 보시면 512 토큰스라고 되어 있는데, 토큰은 뭐냐면 형태소라고 불리우는 개념인데, 한글로 따지면은 하나 음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음절. 영어로 하면 하나의 단어, 뭐 이렇게. 단어보다 조금 적은 개념. 그래서 512개의 형태소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GPT-1은. 그러니까 답변이 되게 짧은 거죠. 최 50단어가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만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GPT-1은. 근데 그 겹을, 레이어를 48레이어, 그러니까 최초 모델은 12번 반복하는 거였고, 그걸 48번 반복하도록 만든 게 GPT-2. 48번 반복하도록 했더니 성능이 높아졌죠. 1024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최초로 경험하셨던 2022년 11월에 등장한 챗 GPT-3는 얘를 96번 반복하는 모델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할 수 있는 단어가 2048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쓰시는 건 GPT-4. 얘는 저 숫자의 2배입니다. 그럼 저걸 반복하도록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데이터에 처리해야 되는 양도 크고요. 학습시켜야 되는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신경망 구조를 몇 번 반복하도록 만들었니?
걔가 GPT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저기에. 네. 그래서 계속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GPT의 작동 원리는 구글에서 검색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이 GPT의 원형이 되는 인공신경망 트랜스포머를 개발한 회사가 구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 검색어를 서칭하는 걸 페이지 서칭 이렇게 부르거든요. 페이지 서칭. 왜 페이지 서칭이냐면 구글의 창업주가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구글 서칭, 우리 보통 검색 어디서 하세요? 네이버. 한국 사람은 네이버, 한국 사람은 네이버. 근데 전 세계 85% 이상, 90% 가까이는 다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서칭이라고 하는 걸 구글링 이렇게 부르죠. 자, 인터넷에 검색해봐 라고 할 때 구글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어 자체로. 그래서 그런 검색 엔진을 가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본인 석사 때 그러니까 논문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어디에서 인용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용 잘못하면 표절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이 어디서 됐는지를 착술 연구를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걸 해봤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러니까 앞에서 인용한 걸 다른 논문 또 인용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원래 원류가 어디인지 나는 그걸 찾고 싶은데 자꾸 검색하니까 이상한 거에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재인용했던 사람들 것만 나오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1950년도에 이걸 최초로 연구했던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검색하면 그게 쉬워질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그 페이지 서칭이라는 기술입니다. 그걸로 구글 검색이 지금도 돌아가요. GPT도 결과값을 낼 때는 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장 이것과 연관도가 높은 검색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여기 웨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웨이트. 그러니까 그 검색한 양과 궁금해하는 정보들이 많을수록 먼저 값이 보이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GPT가 값을 낼 때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값을 처리해요. 그래서 저런 다양한 단어들 중에서 연관도가 높은 단어들을 우선 선별해서 값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챗 GPT를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GPT-3는 프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최신 그러니까 최신 GPT-4를 쓰시려면 한 달에 25,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셔야 돼요. 두 개의 차이는 검색의 퀄리티의 차이, 그 다음에 검색이 나오는 속도, 양, 이런 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쓰시려면 저 GPT-4를 쓰셔야 돼요. 이제 25,000원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한 분씩. 네. 근데 쓰실 때도 대부분 저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GPT-4를 무료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고 가시면 25,000원씩 버시는 거죠. 월마다 25,000원 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챗 GPT라고 하는 애가 오픈소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AI. 그래서 실제로 저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 IT 회사들은 이 GPT의 AI를 가져다가 본인 솔루션들과 많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회화 앱 같은 경우들도 이 GPT-4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이제 실시간 소통하는 것 수준으로 대화가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GPT-4가 한국 사람들에게 쓰면 좋은 형태로 가공을 한 회사가 있는데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 PC 버전이 성능이 더 뛰어난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PC 환경에서는 안 되니까 모바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지금 한번 깔아보시겠어요? 아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니면 뭐 iOS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애플 핸드폰 쓰시는 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튼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고 저도 그냥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WRTN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리튼이라고 쓰셔도 나옵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리튼. 네. 실습을 뒤에 해보실 거면 같이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가 되는 동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요. 이렇게 채팅창처럼 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처럼 되어 있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구조여서 사용법이 어렵진 않아요.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셔야 쓰실 수 있고요. 그거는 그냥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 하셔야 쓰실 수 있고 구글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로 그냥 들어가셔서 동의하시고 연결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GPT가 제가 이제 PC 버전 기능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얘가 일반 모드랑 검색 모드가 있는데 일반 모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갖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학습한 데이터들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처리해요. 그게 이제 일반 모드고요. 아니면 출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시는 게 검색 모드입니다. 앞에 따옴표 붙여가지고 그 느낌표 붙여가지고 검색하시면 검색 모드로 나오고, 그럼 이제 그거는 웹에서 찾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링크도 보여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일반 모드, 검색 모드 섞어서 쓰시면 되고요. GPT PC 버전 들어가셔도 그렇고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셔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개의 밑에 보시면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아니 손가락이나 이런 거 올려놔 보시면 GPT 3.5라고 3.5는 검색이 빨라요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4.0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더 똑똑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는 GPT 3.5가 더 빠르고요. 성능, 그러니까 더 좋은 퀄리티 있는 답변을 내는 건 GPT 4. GPT 4쟤를 클릭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누르는 거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유료 버전, 무료 버전으로 챗GPT 쓰시면 그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GPT에 들어가서 쓰시면 제가 월간 활성 유저가 1억 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IP였으면 충돌 나가지고 이제 잘 진행이 안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값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리트는 그거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GPT에서 검색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고 IP 충돌이라는 거 좀 덜 해요, 상대적으로. 그럼 얘가 어떤 것들을 생성해 줄 수 있냐? GPT-4에, 이건 PC 버전에만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독서 감상문, 뭐, 인스타 피드, 유튜브 쇼츠 대본 같은 것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놓은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지원회사의 이름, 직무 및 직군, 나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또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질문들이 있으면 이거대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많이들 애용하죠. 왜냐면 저걸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원 동기를 써주세요. 지원 동기가 어딨어. 먹고 살라고 지원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막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 말을. 근데 얘가 그런 걸 해준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면 공무원 분들도 보통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사업의 배경, 사업의 목적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얘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이제 뭐 기안서나 제안서 같은 걸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참고로 제가 독서감상문 하나 써보라고 했는데 책 제목과 작가의 이름을 넣으면 그 책을 요약시켜 줍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에요. 서울대에서 제일 많이 빌렸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심차게 도전하지만 페이지 수를 보고 좌절한다는 총균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페이지가 1140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잘 때 굉장히 좋습니다. 높이가 아주 적당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절했던 그 책. 얘가 독서 감상문 써줍니다. 마치 내가 읽은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기능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술 연구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논문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볼 때도 있고, 해외에 이제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자료들 같은 거 있잖아요. 걔가 PDF로 되어 있습니다. PDF로.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요약하고 이런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얘는 PDF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지가 요약하고 내가 궁금한 자료를 찾아주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넣었던 예시 파일이 UN 보고서에서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국가별 동향이에요. 얘를 PDF에 넣으면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해당 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재생에너지 용량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그러면 이렇게 요약한 자료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이게 국가별 순위가 어떤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문서가 올라가 있는 거에 저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넣은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이고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다면 걔를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국가별로는 이렇게 자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보여줍니다. 저 표로 만들어줘라고 안 하면 그냥 텍스트로 나와요. 표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용으로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모바일에서는 기능이 없고요. PC에만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 쇼츠 대본 같은 것도 써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걸로 부업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많이 보실 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 5가지,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아이랑 갈만한 용인의 무슨 무슨 시설, 그런 것들 막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 기계도 여성 음성인 것 같은데 가끔 발음 약간 이상하게 들리고 하는 게 다 요렇게 대본을 만들고 이걸 읽어주는 AI가 있어요. 걔한테 읽게 하고 이미지를 붙여서 쇼츠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이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나 원래 블로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희망을 받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블로그 글 기가 막히게 씁니다. 분량도 조절해요. 많이 써줘라, 적게 써줘라 이런 거.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 제가 GPT-4가 눈이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PT-3와 4의 가장 핵심은 이미지를 처리하고 이미지를 출력해낼 수 있느냐. 3는 그게 안 되고요. 4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GPT-4를 선전하면서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트위터에 뭘 했냐면 자기가 썼던 그 종이에 손으로 쓴 글씨가 그게 이제 저거거든요. 그 코딩한 내용인데 사람이 종이로 쓴 거를 GPT-4에 찍어가지고 전송하면 그것도 처리합니다. 근데 그 기능은 지금 안 하는데 앞으로 그 기능도 상용화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여줬던 이게 참고용 자료인데 GPT-4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줬던. 지금 하는 정도 수준은 이미지를 말로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 말을 이해해서 이미지로 출력하는 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려줘 이렇게 쓰면 이미지를 출력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강에 놀고 있는 서울 시민들 그려줘 라고 해서 나온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들의 장점은 저작권 시비가 없습니다. 왜? AI가 어디서 검색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구 자료나 연구 배경 이런 거, 아까 PDF처럼 이미 내가 원천 소스가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는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얘한테 직접 물어봐가지고 쓰는 애들은 저작권 시비가 없습니다. AI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써 있어요. 저작권은 검색한 사람한테 있다. 검색해서 출력한 사람한테 있다. 라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혹시 세잔이라는 사람 아세요? 폴 세잔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평생 사과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사과 그림만 엄청나게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렸던 요 사과라는 작품이 2013년도 경매의 요 그림이에요.
4,100만 달러. 이게 한 450억에 낙찰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한 화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도 출력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뭘 시켜봤냐면, 전 세계에 한국 사람만 먹는 과일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참외가 그렇대요, 참외가. 참외가 한국 사람만 먹는 과일이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놀란답니다. 이게 뭐야, 이래. 막 씨가 많이 들어가지고 막 별로인 것 같은데 막상 맛보면 맛있어서 막 놀란다는. 그게 참외입니다. 세잔은 살면서 참외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림으로 남겼을 리도 없죠. 그래서 제가 폴 세잔의 풍으로 참외 그림 그려줘 라고 이 리튼한테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저건 참외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학습한 거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느낌이 나죠? 예, 참외 느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쳤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유풍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출력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풍,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풍까지 따라해서 검색 결과를 냅니다. 근데 얘가 대규모 데이터가 있어서 충분히 레퍼런스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때는 잘 그려주는데, 레퍼런스가 많지 않은 분들 거 잘 못 그려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중섭 화가가 소 그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섭풍으로 고양이 그림 그려줘야 돼. 그건 못 하더라고. 이분의 그림이 이게 습작 형태가 많고 대규모 작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풍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들은 그래서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그 밖에 생활 편의 기능들, 요리할 때 레시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행 계획 같은 걸 짜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챗GPT는 검색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넣어봤어요. 닭고기, 양배추, 양파, 당근이 있는데 이것만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레시피 알려줘. 근데 저기에 단서를 당근이 있는데 이것만 빼고 당근이 있는데 이걸로 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레시피 알려줘 라고 하면 여기에 몇 가지 재료를 더 추가해서 정말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서를 달았죠. 이것만 써서 딱 요것만 써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근하고 있고 소금, 후추 약간, 식용유 약간. 인간적으로 이건 있을 거냐, 요리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한다고요. 이것만이라는 걸 써서 단서를 붙이면. 또 요리할 거면 저거는 적어도 있어야지. 간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맛있어야 된다며. 이걸 판단해서 답을 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채소 닭볶음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가 봐요. 뒤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즐겨라. 양념이나 소스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식사에 적합하다 라는 것까지 판단해서 답변을 합니다. 네. 요리 레시피 이런 걸로도 쓸 수 있고요. 여행 계획도 짭니다. 그래서 제주도 2박 3일 3인 가족 여행 예산 100만 원으로 계획 세워줘 라고 하면 일정부터 숙소는 어떻게 하고 항공편은 어떻게 하고 식비는 대략 얼마를 쓰고 여행 코스 1일차, 2일차, 3일차는 어떻게 하고. 근데 요건 내 생각이니까 실제 여행 계획은 가족의 흥미와 성향에 맞춰서 변경을 하세요 라는 것까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여행 계획 같은 거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갈 때 세울 때, 그러니까 100% 저대로는 가지 않지만 참고될 수 있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그래서 얘한테 뼈대 같은 거 만들게 하고 내가 수정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디벨롭 시키는, 고도화 시켜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데 세상 모든 게 그렇겠지만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챗 GPT를 잘 쓰시려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질문을 하시거나 조금 더 고도화된 질문을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이어서 질문이 얼마나 고급지냐에 따라서 답변이 고급지게 나와요.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
그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문맥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챗 GPT가 1, 2, 3 오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양이. GPT-4 기준으로 한글로는 600단어까지 지금 처리하거든요. 600단어. 600단어 이상의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내가 먼저 검색했던 거를 기억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리셋하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답변을 참고해서 검색한다는 거. 그래서 문맥, 위에랑 연결해서 뭘 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답변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문맥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긴 장문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이어서 하시면 된다. 챗GPT는 언어학습, 글쓰기, 기술 지원, 일상대화 등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영어학원 원어민 선생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비용 많이 들어서 못 하셨던 분들은 이 GPT 가지고 계시면 정말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알아들어요. 말도. 그리고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들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단점은 진짜 일상 대화는 못해요.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 날씨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논리에도 약하고 상식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나의 형 이름은 철수야. 우리 아빠 이름은 뭐 영철이야. 그럼 나의 형의 이름은 철수야. 나의 아빠의 이름은 영철이야. 영철이 아들은 누구야? 답변을 못해. 그런 거. 그러니까 나의 형이면 그 아들일 거잖아요. 그런 답변을 못해. 네. 그런 건 약하다. 실시간은 고사하고 최근 정보도 모릅니다. 얘가 2021년 기준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모든 생성형 AI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얘가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 답변을 내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틀린 답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답해요. 확신에 차서. 걔를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환각현상이 빈번하게 나와요. 빈번하게. 근데 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한 거기 때문에 나는 틀릴 리가 없어라는 마인드로 답변을 합니다.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사용자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심각한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23년 2월 24일 기준으로 21년도까지만 학습이 되는데 건방지게 23년까지 날짜도 명시를 합니다. 저렇게 23년 2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죠. 윤석열이 현재 대통령 아닌가? 라고 물어보면 확신에 차서 밑에처럼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윤석열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득표율이 미달되어 대선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022년부터 뭐 열린 대선에서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뉴스 3개만 줘봐. 라고 말하면 또 뉴스를 줘요, 이렇게. 거짓말이죠. 그런 뉴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로 저희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저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못 찾는다고요. 왜? 딥러닝 기반이니까.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얘도. 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틀린 답을 제법 많이 낸다. 그래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 걸 알려주는 저런 기사를 링크를 달아서 보내주고 자, 이 기사 네가 보고서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인지를 판단해봐 라고 하면 밑에 감사합니다. 기사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위에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우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 초, 작년 말에 검색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검색을 또 하셨나 봐. 그래서 얘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답변이 나오면 여기 보시면 질문과 답변에 따봉하고 이렇게 손가락 위아래로 하는 그게 있는데 얘가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도 실제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는 사람이 판별합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하잖아요. 그럼 그 출력된 값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해요. 그래서 이 엄지가 많이 올라간 값들이 더 팩트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지금 치면 이제 잘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파인 튜닝을 거쳐서 상태가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요런 거 말고, 크리티컬한 거 말고 다른 건 틀리는 게 되게 많다. 하나 더 볼까요? 끝말잇기 게임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안 돼요. 자신감 있게. 끝말잇기 게임은 게임의 한 종류로 사람이 순서대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지막 단어의 끝 글자로 새로운 단어를 연결해야 됩니다. 규칙에 따라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구만. 끝말잇기 해보자. 좋대요.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저는 첫 단어를 제시하겠습니다. 사과. 제가 그래서 과일 그랬더니 멋지대. 그리고 레몬 이러고 있습니다. 끝말잇기 뭔지 완전히 안다고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과일 하니까 레몬 해버려요. 몬스터 하니까는 타이완 이래버립니다. 못해. 근데 이것도 지금은 합니다. 파인 튜닝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 어젠가 한번 해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되나? 그래서 끝말잇기 해보자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는 한방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방 단어. 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서 첫 단어를 그걸 썼나봐요. 그때 기름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AI한테 화내면 안 되지만 바로 밑에 검색창에 이거 양아치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기름 한방 단어 이런 거 하길래 지금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통해서 기능들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뭐 저런 것도 막 또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사실과 그렇지 않은 걸 섞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전적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 조선시대 유명한 무신으로 가장 유명한 전투는 명량해전에서 일본의 군대를 상대로 이룩한 승리입니다. 맞잖아요, 저거는. 근데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한 이순신은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명나라와 전쟁했다고? 라고 물어보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해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밑에 명나라와 전쟁한 적이 없어. 일본이겠지. 이렇게 이제 답변해 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이제 환각 현상을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이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쓰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키워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출력을 하시면 바로 이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고 시연은 하나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챗 GPT 관련된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검색하셔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사초구민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챗 GPT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 목적 적어줘. 뭐 적어줘, 작성해줘 이런 거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네요. 뭐 서초구민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데 이런 교육 목적들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강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선, 창의적 사고 향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뭐 지역사회 활동 참여, 경제 발전 기여. 이 중에 뭐 쓸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림 하나 출력해 볼까요? 예를 들어 뭐 우주복 입은 고양이 그림 그려줘. 이게 이제 GPT-4로
그럼 이제 이렇게 우주복 입은 고양이 그림을 자기가 그려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런 형태로 원하시는 요청에 따라서 일상생활 용도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 작성 같은 것들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시 같은 것도 쓰고요. 무슨 풍, 이게 구체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도 다 키워드 검색을 넣으시면 그걸 반영해서 뭔가의 결과값을 출력을 합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이제 생활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하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셨어야 할 수 있었던 행정 서비스들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뭐 일반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많은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요 윌디 시민랜드에서 하고 있는 메타펫이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 서울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참여해 보실 만한 게 요 메타펫이라고 하는 건데, 가시면 바로 한 마리씩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 다마고치 해보셨던 그거의 엄청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셔서 꼭 이것도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좀 말씀드리느라고 뭐 생략된 부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